그러면 이 스파이크의 세 번째 출정이 이제 홀리 아일랜드를 버리고 독립하는 설정인데,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스파이크에게 있어서 홀리 아일랜드는 과거인 거고, 그렇죠. 그 과거와 결별한다는 맥락에서는 네. 그렇게 따라가는 거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음. 그러면 빌바오님은 네. 이 작품을 통해서 감독은 네. 이 브렉시트를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느꼈어요?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뭐라 해야 되죠? 이런 거 잘 아시니까 국제 정세. 국제 정세. 네. 그러니까 스파이키를 영국에 대입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고. 그러니까 영국 섬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음. 그러니까 홀리 아일랜드가 그러니까 영국의 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느낄 때는 약간 프랙탈 구조처럼 작은 부분의 구조와 큰 구조가 닮아 있다. 이런 것처럼 홀리 아일랜드와 영국의 관계, 그리고 영국 전체와 유럽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유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홀리 아일랜드를 오히려 그 영국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를 전부 다 적으로 돌리고 네. 자기들끼리 막 이제 고치돼서 살고 그렇네. 점점 폐쇄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거여서 어떤 비판을 했겠죠. 브렉시트 관련해서 데니 보일의 시선을 유추해 보자면. 그러니까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이제 그 세계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홀리 아일랜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왜 섬으로 했을까에 대한 얘기가 주제용이한 것 같아요. 저는. 왜 섬일까? 네. 저는 이제 제 1편에서 섬이라고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이 생각이 나서 이거는 그냥 진격의 거인처럼 이렇게 계속 섬 안에 갇힌다, 성 안에 갇힌다 이런 식으로 네. 폐쇄적인 사회를 형성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섬으로 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는데 근데 뭐 올려주신 거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영국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뭐가요? 홀리 아일랜드가? 네. 네.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네. 그래서 그 영국이 세계를 상대하는 방식과도 뭔가 그 좀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세 번의 출정식에서도 첫 번째는 그 출정식을 나갈 때부터 그 교차 편집으로 과거에 그 보호 전쟁이었나요? 아무튼 그 당시에 군인들의 모습을 묘사했던 그 부츠라는 시를 낭송하는 그런 그 사운드가 뭔가 효과음처럼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뭐 1차 대전, 뭐 2차 대전 때 그 이제 병사들을 뭔가 고양시키기 위해서 쓰였던 그런 프로파간다적인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하던데 아무튼 그게 그 영국이 뭔가 세계를 대하던 방식, 뭔가 다 적으로 만들고 내가 토벌해야 되고, 지배해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쓰였던 게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런 식으로 좀 보이면서 뭔가 좀 조금 더 이제 그 영국 사회나 뭔가 그간의 어떤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저 섬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을 그 본인의 입장을 보게 만드는 거죠. 위에서 보게 만드는. 한 3자 입장으로. 3자 입장에서 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탯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탯줄로 해석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전혀 생각 못했던 네, 부분인데 저도 몰랐는데 탯줄에 관련된 어떤 장면들이 뭐 그 스파이키가 탯줄을 끊는 장면 그쵸. 그 있고 감염자의 여자 감염자에서 나온 그 어떤 아기가 이제 임신했던 그 여자한테서 나오면서 이제 탯줄을 끊었죠. 맞아요. 근데 이게 영화 전체가 뭐 물론 영국 이야기도 다 훌륭한 해석인데 결국 병든 어머니와 건강한 자식의 구도를 계속 가지고 가거든요. 맞죠. 병든 어머니 아일라, 건강한 자식 스파이크.
그리고 감염자 어머니, 그 감염된 어머니, 그리고 낳은 정상인 자식 아일라, 그리고 감염자들이 있는 감염된 본토, 그리고 그 본토에 어떻게 보면 좀 자식 격인 그 홀리 아일랜드, 네. 거기는 다 그 감염되지 정상인들이죠. 정상인들이 다 맞아요, 있는 맞아요. 것이니까, 네. 예, 그렇게 다 병든 어머니와 건강한 자식 구도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첫 번째 출정식 때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알파가 막 미친 듯이 쫓아오잖아요. 예. 우사인 볼트처럼 음. 막 뛰어 쫓아오는데 몽둥이 들고 막 그쵸. 몽둥이를 몽둥이 막 돌리면서 맞아 맞아. 쿵쿵 이렇게 막. 그 알파 좀 짜치게 그려진 것 같지 않아요? 좀? 그 멋이 없어. 약간. 그래요? 멋있는 느낌은 아니죠. 예, 예. 약간. 살벌하던데. 예. 아니 뭐 훌륭하더만. 덜렁덜렁. 모형이래요. 아, 모형이라고 합니다. 네, 모형이니까 가능하지. 예, 촬영 현장에 미성년자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성기 노출은 이제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형으로 다 근데 모형으로 만든 성기 노출은 괜찮은 건가? 네, 그건 또 좀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상하네요. 네. 어쨌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탯줄이라는 코드로 이렇게 다 맞아요. 엮어놔서 인물과의 관계도 뭐 실제 세계관의 설정도 그런 거를 해놔서 되게 그런 정교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되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보면서 와 이런 게 있었네라는 약간 네네. 소름도 돋고 하잖아요. 아, 잘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욕을 먹지? 예.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알아채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감상했을 때도 쓰레기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도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전 직관적으로 네. 훨씬 재미가 있었는데. 네. 왜 이렇게 욕을 먹지? 심지어 그 요즘 떠오르는 유튜버 중에 단군 채널이 있는데 네, 네. 당근 거기서는 이 28년 후를 호평했다가 그 호평한 것에 대한 설명회를 또 하더라고요. 예, 후기. 예, 댓글로 워낙 사람들이 막 싸우니까 이제 후기에 후기를 또 막 올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영화인가? 근데 그게 약간 그 칭찬을 하면 그거에 대한 반감이 엄청 많은 것 같아. 인터넷에. 그렇지 않아요? 뭔가 좋게 봐주면은 그걸 왜 좋게 봐주냐. 근데 욕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욕할 수가 있냐? 예, 제가 많이 겪어봐서 합니다. 그래요? 과거 명작을 보고 이게 그 당시에는 좋았겠지만 시카리오, 이러고 네, 시카리오 2점 주고 시카리오 2점 준 걸로 아직도 까이고 있습니다. 네. 네. 시카리오 이 점은 좀. 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2점 준 것도 지금까지 까이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저도 웬만하면 좋게 보자 이런 쪽의 입장이라서 죄송합니다. 네. 뭐 사실 좀 그렇긴 해요. 그거 후기 한번 하시죠. 네. 한번 재감상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뭔지 워낙 오래된 작품들이라. 원래 또 이렇게 청문회의 대상이 된다는 건 그만큼 스타라는 얘기니까. 아니 네, 전혀 그렇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청문회 하실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내년에 지방선거 있죠. 예.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 일단은 그 청와대 일단 가보신다고 하니까. 내각으로. 아니요, 없습니다. 네네, 내각 먼저 하고 행정 경험도 쌓고.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그 탯줄로 해석하는 코드를 저도 해석법을 읽어보고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특히나 그 섬 홀리섬하고 영국 본토에 그 연결 그걸 부감샷으로 찍어가지고 그게 사실 처음에는 봤을 때는 그게 저 무슨 샷인지 그냥 요렇게 돼 있다는 거구나를 그러니까 보여주는 특이한 구조를 보여주려나 보다. 뭐 이 정도지. 예. 그러니까 섬과 그쵸. 그 본토 사이에 다리가 있다. 이거를 이런 형태로 돼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 장면이 이 영화를 꿰뚫는 하나의 장면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다리가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게 약간 잠수교 같이 돼 있잖아요. 네. 물에 잠겨 있는 다리. 근데 원래 썰물이 있는데 거기다 뭔가 좀 덧대놓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네. 더 높게 만들지. 그러니까 최고 수위를 기준으로 다리를 만드는 게 그렇지. 맞지 않나? 라는 생각하는데 왜 저게 물이 잠기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뭔가 연결될 수도 있고 연결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거기서 뭐 서스펜스를 만드나 보다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그거 자체에 대한 뭔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언제든 연결이 끊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주는 거. 진격의 거인 얘기를 좀 할까요? 근데 또 해요?
아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했었나요 내가? 네. 아 근데 징계의 거인이랑 나는 되게 유사성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치 일단 그런 뭐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파 외형만 봐도 뭐 아 저는 근데 많이 했는데 네, 파이님도 비슷하게 보셨다고 하길래 바로 어떻게 떠오르죠. 보셨는지.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안 보셔가지고 제가 얘기하기 조금 그러네요. 아 해주세요. 괜찮아요. 근데 전 기존 세계관은 알잖아요. 그 전 정말 벽으로 불렀어야겠다 이거 아시잖아요. 다 얘기해 주세요. 정말 괜찮아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트릭만 봐도 네. 그 성벽 안에 우리가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고 산다라고 네네네. 생각하고 있었지만 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둔 행위였다. 그렇죠, 그렇죠. 라는 설정. 그게 가장 비슷한 맞아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이 영국도 그렇고 섬나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그 바다에 둘러싸인 그 나라 형태에서 생기는 어떤 한계 그런 것들에 좀 명확하게 맞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흥미롭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본인들을 차단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외부로부터 단절된 그렇죠. 그런 설정. 그러니까 스스로의 울타리를 스스로 치고 네. 있었다. 그러니까 나를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은 가둬놓고 있다. 스스로가 뭐 이런 대한 비판은 비슷한 점이 있죠. 본토에서도 뭐 지미 1단과 같은 그런 생존자들이 있는 걸 봐서는 네. 본토에서도 충분히 뭐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떡밥으로도 음. 보이지만 뭐 켈슨 박사를 통해서 감염자들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대화가 되는 걸로 보이죠. 맞아요. 그리고 출산할 때도 보면 출산하는 그 임산부 감염자랑도 출산할 때 그 엄마 아일라와 잠시 동안 이제 손에 깍지 끼고 교감하는 듯한 네, 모습을 네, 좀 네. 보여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던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은 좀 공존할 수도 있는 대상이 아니었을까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진격의 거인도 공감을 하지만 드래곤 길들이기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거기 나오는 드래곤들도 그쵸. 무조건 싸워야 되는 존재. 야, 저 드래곤들이 우리 바이킹을 몇 명을 죽였는데 쟤들 우리의 목표는 쟤들을 토벌하는 거야. 쟤들은 적이야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걔들도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였고 이제 서로의 속사정을 알고 난 뒤로는 같이 공존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 구도랑도 좀 닮아 있다 이런 그럼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이후편에서는 이 알파들을 막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등에다가 같은 사람인데 타고 다니는 건지 목마 타고. 목마 타고. 네. 힘은 좋으니까. 네. 또 기어봉이 기어봉. 하나씩 써가지고 네. 귀여워. 저 형도 원래 처음엔 안 그랬는데 아니,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라따뚜이처럼 이렇게 머리 털고 이렇게 잘 그건 좀 인간적이네요. 그런가요? 그 털도 머리털도 많은데. 네. 그러니까 양갈래 머리로 따가지고 풍성하더라고. 그러니까. 양갈래 따서 손잡이로 만들면. 에어올처럼 그런데 나오죠. 예. 라따뚜이.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해본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에 분노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분노가 제일 어떤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돼서 맞아요. 브렉시트도 아까 뭐 분노의 코드를 한번 읽어봤고 최근에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이런 거 봤을 때 심각하죠. 네, 인간은 이성적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에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나오는데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아무래도 비감염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질문해 보면 너는 솔직히 비가 감염자랑 다른 점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너도 어떻게 보면 분노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도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충분히 있죠. 그러면 특히 요즘 뭐 전쟁까지 안 가더라도 그 인터넷 분위기만 봐도 네 맞습니다. 좌표 한번 찍히면은 분노의 대상이 돼서 시카리오 2점 사태처럼 그렇죠? 왜 거기에 분노하냐 이거죠. 시카리오 2점 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아량이 넓지 않느냐. 그것보다 그 예전에 데시벨 때 굉장히 공격 많이 받잖아요. 데시벨 때 그쵸.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 데시벨이라는 한국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 장혁 김래원 배우. 김래원 배우가 이제 작품 운이 요즘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가 어디서 이게 왠지 어딘가 링크가 공유가 된 것 같아요. 그
엄청 몰려와가지고 김래연 팬 네. 쪽에서 그러니까 뭐 팬 제가 사이트였겠죠 뭐. 네, 네. 뭐 틱톡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하나같이 막 인신공격 댓글이 엄청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때 좀 무서웠어요. 그때는 아. 지금은 솔직히 뭐 그런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악플 같은 거 달려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차단 하는데 스타의 삶을 받아들이셨으니까 뭐. 그 제가 첫 그 대량 악플 경험이 그 컨텐츠였거든요. 네네. 그때는 진짜로 새로 고침 한번 할 때마다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약간 실제 이 병을 앓고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공황 걸릴 것 같다라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지워버리고 네. 마음 편하게 할까라고 생각도 했다가 아니다 이거는 피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극복해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성장하셨군요. 네. 몸빵을 그냥 하셨네요. 그쵸. 그렇게 좀 극복해냈던 그런 경험이 있죠.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와의 의견이 다름을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분노를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요즘 이렇게 분노의 표출이 엄청 많은 시대인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영화 리뷰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걸로 하면 되게 가볍게 가는 거고 조금 깊게 무겁게 가자면은 정치 쪽 의견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특히 요즘 뭐 격화돼 있죠. 계엄 사태들 거치고 하면서 엄청 격해져가지고 서로 이제 나뉘었잖아요. 뭐 인정하기 싫어도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진영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고 뭐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이제 그 켈슨 박사가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구분하지 않는 시선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 시선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주는데 거기서 영화 그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염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감염자 입장에서 비감염자를 볼 때 그 사람들도 되게 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자마자 막 화살 쏴대고 막 총 쏘고 도망가고 이러는데 그렇죠. 그런 서로 결국에는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분노를 할 때는 나에게 정의가 있고 쟤는 완전 쓰레기다 이런 식의 시점에서 시작해서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막상 그거는 결국에는 그냥 감정에 휩쓸려 있는 상태일 뿐 실제로 그것이 내가 정의롭다라는 데 대한 어떤 증거가 되진 않는다 이런 식의 비판을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켈슨 박사가 등장한 이후에 알파가 분노하는 지점도 자기 그 임산부 동료를 이제 총으로 죽게 했고 뭐 사랑하는 그죠? 연인이었겠죠 최소. 네, 죽게 뭐 했고 결혼 그리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기를 데리고 그 일행들이 지금 어떻게 감염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아기를 도둑 맞은 거잖아요. 네, 그쵸.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당한 거죠. 유괴 당한 거죠. 유괴. 자기 애 같은데요? 그쵸. 그쵸. 그렇게 저도 추정이 되죠. 네. 맞아요. 아니 그 용맹함을 보세요. 호랑이를 달고 다니더만. 알파 메일이네. 네. 아니, 그럼 나라도 열받지. 그럼 그러니까. 우리 마을 애를 뭐 심지어 내 애일 수도 있는 그 애를 그럼 예. 생판 모르는 애들이 데리고 도망다니고 있으면은 네. 나라도 열받지. 그렇죠. 바로 몽둥이 들죠. 그렇죠. 역지사지하자 뭐 그쵸. 이런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반판을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조금 남은 김에 이제 안락사, 존엄사 뭐 이런 얘기도 잠깐 얘기하면서 가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일단 안락사, 존엄사가 어떻게 구분되나요? 안락사와 존엄사요? 네. 이걸 제가 제 방송에서 네.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그 해명하시죠. 그럼. 네, 그 덕분에 지금 라이브에서는 수정을 당연히 못하고 이제 편집본에서는 제가 자막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놨는데 이제 안락사는 약물과 같은 이제 외부의 개입으로 지금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안락사인 거고 존엄사는 연명 치료를 중단을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이제 존엄사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8년 후에서 아이를 낳는 안락사를 선택한 거죠. 존엄사는 아닌 거죠. 만약에 켈슨을 만나지 않고 그냥 그 마을 홀리 아일랜드에 계속 있었다면은 계속 있다가 죽었다면은 그건 존엄사가 되겠죠. 네, 그런 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통적으로는 이제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죠. 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해외는 뭐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안락사는 명백한 불법이고요. 네. 존엄사는 이제 연명 치료 포기 동의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쓰면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이제 하지 않는. 산소호흡기나 뭐 네. 수액을 달고 뭐 이렇게 억지로 해서. 영향을 막 공급해서 겨우 막 숨만 붙여 놓는다거나 그런 뭐 거 이런 하는데. 상황은 이제 되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저 그 연명 치료 포기각서 그 보건소 가면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쓴다고 했다가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엄청 등짝을 맞았죠. 저희 부모님은 쓰셨는데. 아 쓰셨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안락사나 존엄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저거를 선택하고 싶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불치병에 걸렸거나 시한부를 선고를 받았으면은 뭐 안락사든 존엄사 하고 싶어요. 왜냐면 집안 어르신들 중에서 뭐 치매 같은 걸로 10년 이상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저분은 저런데 내가 나중에 저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서 당연히 하게 되죠. 생각을 많이 했고 나는 내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안 돌봐줬으면 좋겠다. 너무 부담 주기 싫고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 두 세대 위이시니까 제 바로 윗세대인 저희 부모님 세대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제 간호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자식된 도리를 다 하신 거긴 하지만 그 과정이 아무리 자식이라도 힘들긴 해요. 옆에서 맞아요. 보면은. 그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저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게 가능하다면. 근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현대판 고려장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 저렇게 합법이 되는 순간. 네네. 그리고 자식들이 등 떠밀지 않더라도 이제 나는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자식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이제 선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식들 입장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없을 것 같지만 분명히 상황이 닥치면 네, 상황이 닥치면은 자식들도 이제 부모 앞에서 아유 옆집 친구네 부모님은 뭐 진작에 사인했다던데 뭐 이런 말을 흘린다던가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안 생길 리가 없다. 아니 또 자식 입장에서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네. 또 이렇게 또 네, 그런 면에서 수 있죠. 그렇죠. 내 케이스가 되면 선택할 것 같지만 야 이게 쉽게 이제 도입하기는 좀 힘든 게 아닐까. 도입을 한다면은 뭐 심사 기준이나 뭐 아니면 본인이 동의한다라는 어떤 절차들을 굉장히 좀 까다롭게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안락사나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 너무 그 논의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꺼내는 것조차 뭔가 굉장히 지금의 사회적인 틀을 깨는 행위 같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유교적인 뿌리가 있고, 굉장히 효도에 대한 네. 어떤 사회적인 압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것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뭔가 장수를 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예. 그게 이제 세대가 거듭될수록 저는 이제 슬슬 좀 이야기가 논의가 되지 맞아요.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저는 슬슬 이제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중과부적 같은 느낌으로. 네.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서 무엇이 옳으냐라는 것에 대한 정답이 나와도 실제 그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면 맞아요. 결국에는 그 환경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세상에서 더 많아질 텐데 비중이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죽음에 대해서 뭔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게 상황이 몰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 어차피 오래 살다 보면 그건 매달 돈이 나가는데 그 돈이 준비가 안 됐을 경우 맞아요.
삶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실 분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 환경이 못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살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거죠.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죠. 만약에 본인의 자존감을 그렇죠. 깨지 않는 상황에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거 없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사례도 저도 뭐 집안 어르신은 그런 분 있어가지고 지켜본 결과 사실 그렇게 이제 생명은 붙어 있지만 어떤 인지가 떨어지고 맞아요. 내 몸을 못 갖는 상태에서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뭐 효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다고 말씀했지만 죽음에 대해서 워낙 두려워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뭔가 그러니까 여기 뭐 영화에서 나왔던 켈슨 박사도 보면 약간 죽음에 대해서 당신은 죽는 게 낫겠다라는 식의 표현을 할 때 그렇게 막 과감 없이 뭐 해버리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막 어려워하는 말로 이렇게 하지만 그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죽음은 언젠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이고 이게 뭐 생명의 어떤 진리고 뭐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막 이렇게 경시하거나 이런 게 터부시하고 이런 게 아까 막 말씀하셨지만 그게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죽음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어 있지? 죽으면 두려우니까. 그게 인간의 사실, 본성 아닐까요? 네, 본성이겠죠.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긴 한데 근데 뭐 이렇게 비극적으로만 볼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뭐 두려워한다라거나 뭐 그런 측면보다는 좀 이렇게 이 죽음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괜히 나 죽은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은 이런 얘기 꺼내는 게 사실 자식이 먼저 꺼내기도 약간 폐륜 같고 부모가 먼저 꺼내기에도 괜히 우리 애한테 막 부담 주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가족끼리라도 허심탄회하게 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논의 자체가 너무 적어서 문제라고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문제라는 표현 제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런 걸 그러니까 폭넓게 이런 관점에서도 보고 저렇게 관점에서도 보고 뭐 삶과 죽음을 그렇게 구분지은 것도 필요한가 뭐 아니면은 뭐 죽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비용의 발생의 문제에서 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어떤 죽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고 철학적인 얘기도 있고 뭐 많은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어떤 파이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제일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가까워지는데 사실 누구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 인생에서 딱 한 번뿐이고 맞아요. 단 그 아무도 해본 적이 경험이 없잖아. 맞아요. 나 지금 한 3번 죽는데 첫 번째보단 낫다야. 뭐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두 번째 때 더 좋았는데 그때 그 정부 정책 때문에 내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할 수 좀 있으면 아쉽더라 좋겠다. 그때. 세 번째는 좀 그때 말이야. 시원하게 그냥. 그때 내가 1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그 월드컵 4강 보는 건데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아무도 그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분명 있을 테고 그런 거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해줄 만한 어떤 그 사회적인 그 환경이 안 돼 있다는 말이죠. 그냥 죽음은 죽는 사람의 몫인 거고 그냥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인 거는 그냥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냥 그런 문제로 다 버려지는 느낌인데. 사실 뭐 종교가 그걸 어느 정도 감싸 안아줄 만한 그 역할이 필요하지만 저는 그런 제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회적인 그런 담론으로도 좀 많이 떠오르고 그리고 장례 문화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어떤 분위기들이 조금 더 많이 형성이 돼야 다들 좀 이런 것들을 좀 너무 그냥 물론 두려움이 앞서겠지만 너무 두려움만 갖지 않고 그래도 좀 그렇게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되는 게 건강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제가 할머니는 교통사고로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눠볼 그런 게 없었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10년 넘게 이렇게
좀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병수발을 아버지가 다 하셨거든요. 이제 퇴직하시고 이제 할아버지랑 집을 합치셔서 이렇게 병수발을 다 드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저희 아버지가 말이 아들이지 당연히 연세가 많으신 그렇죠. 상태인데 네네.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 간병인 보험 같은 거 미리 다 들어놨으니까 내가 너한테는 이 고생 안 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가족끼리는 좀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저희는 10년이라는 마음의 준비를 할 기간이 있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평소에 이런 얘기 좀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앞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 연명치료 포기학사 쓴다고 했을 때 와이프가 등짝 때렸다고 했잖아요. 네. 등짝 때리지 말고 같이 한번 당신 그런 걸 썼구나. 그러면은 뭐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뭐 이런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부부간에도 좀 나눠보고 그러면 좋겠어요. 꺼내기 힘든 주제긴 하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생명이 늘어나는 것이 절대 축복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창작물에서도 영생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이제 항상 나오는 클리셰가 그 영생을 가진 본인은 이건 저주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주제를 다룬 영화 몇 개가 생각이 났는데 이야기하다가 일본 영화 중에 플랜 75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인데 네. 이게 근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75세 이상의 국민의 죽음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이제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다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어떤 케이스의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런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대중적인 영화로 치자면은 미 비포 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 이렇게 장애를 가진 남자와 평범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처럼 다루다가 마지막에는 이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작품인데 이거는 뭐 이런 메시지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멜로물로만 보셔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용엄마죠. 용엄마인 에밀리아 클라크. 맞아. 그리고 저기 누구냐? 얘가 그 그린 고블린이었나? 아닌가? 죄송해요. 윌리엄 데포요? 아니요. 그 아들로 나왔던 그 나이 차를 아닌가? 제임스 프랑코? 아니구나. 제가 닮아서 착각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샘 클라플린이라는 굉장히 잘생긴 배우가 나옵니다. 네. 이거 한번 보세요. 미 비포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뭐 그래요. 다시 저쪽으로 가서 우리 삶을 너무 행복해야 된다라는 압박도 있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뭐 기왕이면 행복하면 좋죠. 들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면 좋은데. 기왕이면 행복하면 좋죠. 그냥 평범하고 그냥 별일 없어도 그거에 대해서 재밌게 그냥 만족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데. 맞아. 근데 저는 그 별일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의 가장 큰 적은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비교가 어렵죠. 나 그냥 뭐 별일 없어도 괜찮은데 괜히 뭐 인스타나 이런 거 봤을 때 야씨 얘는 나는 별일 없는데 얘는 해외여행 가 있네. 나는 별일 없는데 얘는 명품 뭐 샀네. 맞아. 자꾸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제 어떤 생명이든 그런 푸릇푸릇한 시기가 있고 저물어가는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 매해 막 그걸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인간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짜릿하고 새로운 경험이고 두근대고 이런 경험들이 몰리는 인생의 시간들이 있는 거고 그런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기에 신체가 건강한 때가 있는 거고 또 신체가 저음에 따라 어떻게 보면 쓸쓸하고 외롭고 어떻게 보면 고독하고 그런 쓸쓸한 감정이 더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기에 안 맞게 젊었을 때처럼 이렇게 매일매일이 즐겁고 막 짜릿하고 이러지 못해서 한탄하는 건 좀 영포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카페 알바생에게 고백 공격? 뭐
그러지 마시고. 아 제가 안 그랬어요. 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그냥 생각 받아들이자 그냥. 나는 지금 저물고 있구나. 근데 나만 저무는 게 아니라 나도 생명의 하나로서 저물고 있구나. 그래. 받아들이자. 이런 식의 마인드가 오히려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삶 자체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덜 두렵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메타인지가 되게 잘 돼야겠네요. 객관적으로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판단을 하고 약간 속된 말로 분수 파악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주제를 알아라라는 그게 주제 스스로에게 파악이 안 그렇죠. 돼서 자기 인생 몰아먹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죠. 예. 그걸 이제 남한테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스스로에게는 좀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내 주제를 내가 아는가.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움츠려들거나 그래서 아니면 너무 우울하게 살자 이런 게 부정적인 아니라 생각에 휩싸실 필요는 없습니다. 큰 흐름을 청취자분들. 알자는 거죠. 그렇죠. 큰 흐름은 이러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년 뒤에 한 40몇 살이 됐는데 홍대 클럽 가서 밤새 놀고 싶어라는 욕망을 갖는 거는 이제 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아유 밤새 노는 게 뭐야. 10시만 넘어도 그때는 이제 비실비실. 홍대보다는 이태원을 가시는 거를 조금. 이태원도 젊죠. 이태원도 젊어요. 이태원도 그래도 이태원 젊고 탁골공. 뭐 종묘나 이쪽으로 가야겠죠. 슬슬 바둑 배우시죠. 10년 뒤인데. 마흔은 그 정도는 아닌가요? 네. 그러면은 뭐 종각쯤에서 합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마무리할까요? 뭐 소감 간단히 아유 그러시죠. 예. 근데 저희 28년 후 얘기한 거 맞아요? 하지 않았나? 그래요? 이 정도 영화 많이 얘기한 거예요? 또 네. 각자 방송에서 다 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네, 하고 왔죠. 그래서 그렇죠. 네. 굳이 이렇게 딱 몰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근데 내 방송에서보다 더 알차게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약간 주제가 여기저기로 많이 뻗어가네요. 네. 저는 그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방송이 있더라는 쪽이라서. 예. 어떻게 오늘 뭐 만족하십니까? 근데 개성적으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네. 제가 좀 맥락을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하고 원래 그냥 했는데 네. 게스트를 모셔도 한번 김을 빼고 오니까 제가 열정이 좀 떨어진다는 어떤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미 할 얘기를 한 얘기를 빼놓고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머릿속에서 계산이 좀 이거는 복잡하네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가 3구 같아서 그래요. 정확합니다. 3구 같이 느껴져서 그러신 거예요. 편집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쿨타임을 한번 채우고 오셨어야 돼요. 이거를 그냥 3구로 올리셔도 저는 불만 없어요. 그래요? 네. 네. 제가 거부합니다. 이거 편집 빡셀 것 같은데. 그냥 내면 되죠. 그냥 내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날 것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뭐 문제대로 발언 이런 거 뺄 것도 없었잖아요. 아니요, 저는 뭐 다 살리셔도 됩니다. 욕은 채널이 먹겠지 뭐. 네, 근데 일부를 따로 빼는 거가 생각보다 쉬운 시도가 아니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완짜리로 하시죠. 완짜리로 할까요? 그리고 저는 빌바오님이 요 처음에 제일 윗 페이지에 해줬었던 네. 요 순서 왁구 있잖아요. 네네. 요것만 인트로 정보 간단히 주제 요것만 잡아주시고 우리끼리 생각 공유는 약간 블라인드로 해서 만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럴까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미리 서로의 머릿속을 다 이렇게 글로 식순만 써놓고 글로 파악하고 이제 얻어보니까 왜냐면 다들 경험이 많은데 무슨 굳이 얘기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오히려 그러네요. 장애물이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요, 그게 문제라는 건 아니고 다음에 요렇게 보면 신선하겠다. 요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 시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선배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시정해야죠. 죄송합니다. 그럼 시정하세요.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뭐 심할 써라도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여기 아까 그 얘기했었던 그 개그 기법이라는 거죠. 그 아까 뭐지? 어떤 복해와 츠코미? 그런 건가요? 한 명이 바보짓하면은 옆에서 쿠사리 주는. 예. 근데 저의 문제점은 그 롤을 합의 안 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재밌는데? 짝사공이 정말 잘 맞아야 그게 되는 게 있죠. 그래 파이님은 어떠셨어요? 네, 또 저는 사실 늘 이렇게 세 명이서 방송을 하긴 하는데 또 이 역시 조합이 좀 신선하니까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분위기도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아니 다음에 어떻게 다른지 좀 혹시나 존씨님, 목패님 다 시간 안 되면은 3구도 요 구성으로 한번 괜찮네요. 해주세요. 네.
괜찮네요. 좋네요. 네, 좋네요. 네. 앞으로 녹음을 저도 이제 파이님 없어도 여기서 녹음을 할 생각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죄송한데 저 녹음해야 되는데 네. 고양이만 남기고 좀 나가주세요. 나가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아 그러네. 뭐 돈만 주시면 뭐 시간당 아니면 얼마 베란다만 이렇게 좀 해가지고. 내주시면 안 될까요? 렌트비를 그럼 여기 베란다라도. 약간 싸게 해드릴게요. 네. 아, 에어컨이 없어서. 대신 에어컨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근데 창문은 열어둘 수 있고. 아, 네. 그렇죠. 겨울에는 또 오들오들 떨면서. 그렇지. 여기도 뭐 실화를 좀 내면서 해도 되니까. 네. 그렇지.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소감 뭐 하셨나요? 그래서? 저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맨날 저는 혼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 섞어가면서 할 일이 잘 없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따님이랑도 같이 하고 하시는. 예, 저희 딸이랑도 같이 하고. 따님 워낙 귀엽고. 너무 아유, 귀여워서. 감사합니다. 네, 애가 이제 자기 생각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가끔 뭐 전체 관람가 영화 같은 거 같이 그렇습니다. 보면은 소감을 묻고 하는데 얘가 꽤 재밌게 얘기를 너무 하네. 잘해. 재능 네. 있어요. 네. 조리 있게 너무 말을 아유, 잘하더라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녹화를 해서 한번 올려봤는데 네. 그게 아동용 영상으로 올리면 댓글을 못 달아요. 네, 그래서 뭔가 댓글 반응은 못 보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애도 신나하고 네, 애가 지금 빨리 다음 거 녹음하고 싶다고. 아이가 본인이 녹음을 한 거, 그러니까 녹화를 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네, 방송을 한 걸? 네, 좋아하더라고요. 좋네요. 재능이 있네요. 그래서 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눈치 덜 보면서 제 취미 활동하고 좋죠 뭐 그렇게 하면.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그래요.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2년 전에 저희가 했던 콘크리트 유토피아 편을 아마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또 들어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레전드 에피소드입니다. 비교해가면서. 그렇죠. 그때에 비해서 많이 애들이 잠잠해졌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때 약간 처음 만난다는 거에 대한 어떤 흥분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러네요. 하여튼 마무리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